밖에 임대라고 6개월 이상 현수막 걸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제 건물에 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봤어요. 제가 제 고객분들하고 상담했을 때랑 제 거를 가지고 상담했을 때의 이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걸 그때 느꼈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한 달에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경우에 저랑 똑같아요. 저도 피가 말랐는데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진 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지만, 이게 이렇게 된 게 단순하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럴까? 아닙니다. 트렌드가 다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뭐 당연하게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확 커지고 앉아서 클릭만 하면 오는데 누가 와가지고 상가에서 뭘 사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의식주 중에서 잠을 자야 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너무 멀리도 안 가고 반경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잠자는 공간만큼은 어딜 가든 필요한 게 가장 메인에 들어가니 그 부분을 포커싱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호스텔을 고수익형 자산 리포지셔닝 핵심 모델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 호스텔을 잡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호스텔 만드신 분들 계시고, 그거를 사업으로 하고 계신 분도 이 중에는 계십니다. 근데 왜 호스텔일까? 왜? 에어비앤비예요. 그전에는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고시원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그냥 일반 집도 들어가고 무작위로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외국인이 많이 오는 시점에는 에어비앤비에 떠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다 임대를 받고, 물론 숙박업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워낙 크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플랫폼이 다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호스텔이라는 합법적으로 올라간 곳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자산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상승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NOI라고 하면 내가 항상 받고 있는 월세예요. 그런데 거기다 만약에 연 단위 1억이 더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뭐 캡레이시라고 했는데 수익률,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매각 가치를 산정할 때 캡레이 몇 프로냐 막 이렇게 해요. 거꾸로 4%를 계산을 하게 되면 25억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나누기 4% 하면 25억이 나와요. 그래서 1억을 수입으로 상승시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뭐 25억 정도가 건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잘 운영하고 있다가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죠. 영업권이 지금 핵심지 같은 경우는 없어서 난리니까. 오해 진실이라고 했는데 가끔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 이게 객실 수도 좀 많아야 되고, 물론 규모의 경제에 들어가려면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되면 너무 좋죠. 수익률이 확 올라가니까. 하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최소 객실 수라는 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수 규정이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내 땅이 뭐냐, 도로 폭이 어디에 접해 있느냐,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객실 수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 그게 비용을 계산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를 써야 된다? 아닙니다. 그냥 정말 한 개층만, 아니면 한 층 안에서도 절반만 막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연면적 계산해보고 몇 개 층만 써도 가능하고, 오히려 지금 상가주택이죠. 꼬마빌딩 대부분 상가주택 2종, 3종일 텐데 2종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한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3종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골목 뒤에도 가능한 게 2층, 3층하고 6층 일부 층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뒤에 1층에 상가, 2층, 3층을 호스텔, 그리고 승강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승강기가 없으면 2층, 3층까지는 그래도 호스텔로 올라는 갑니다. 캐리어가 뭐 무거우니까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는 가고, 그 위에 루프탑 얹어서 1층, 2층, 3층, 4층이 연계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정말 초췌하게 이러고 있던 건물이 화려하게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층만도 호스텔 변경이 가능하고, 만약에 일부 층이 호스텔이 들어가고 그런 데들이 좀 잘 운영이 된다 하면 아래층 상가도 사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어요. 공실 많은 건물은 불리하다? 아니죠. 당연하게 거꾸로죠. 이렇게 명도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명도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명도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인간적인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로 심합니다. 예, 그런데 공실이 많으면 감사하죠. 내가 고생해야 될 게 줄어드는데 오히려 공실이 많아서 고민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어렵다? 오히려 좋습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하러 원상복구 합니까? 이렇게 해서 촘촘한 규제를 다 뚫고 시설을 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촘촘한 배관이나 수전 설비 이런 것들은 한번 깔아놓은 인프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고 자식 교육까지는 가능한데 제 노후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제 노후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부동산 임대 수익이 그게 안정적인 노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공부를 시작했어요. 너무 전문가가 많은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그렇고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고 너무 전문가가 많은데 그분들 중에 누가 진짜인지를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 무슨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전문가를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고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출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싸고 저렴한 물건을 만났는데 근데 제가 대출을 준비하는 사이에 저 대출도 뭐 아는 은행 관계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발품을 파는 사이에 누가 또 빠르신 분이 다 싸니까 또 좋게 또 가져가시고 그래서 몇 번의 실패를 하면서 5년 동안 공부만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이 매경 부동산 사업단 전신이 이제 매경 부동산 아카데미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 제가 기초부터 이 전 과정을 공부를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매경 부동산 사업단의 지금 현재 김윤희 박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건물 찾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관리한다는 그 두 마리 토끼를 해결했습니다. 김윤희 박사님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사실은 그래서 찾은 제 첫 번째 건물의 위치가 지금 보시는 여기입니다. 엄청 무서운 정말 귀신의 집을 저질렀어요 제가. 그 건물은 처음에 지어지고 나서 한 번도 수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정말 노령도 그런 노령이 없고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겉이 제일 멀쩡했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임차인들이 있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건물이 무서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임차인들이 다 차 있었어요. 왜냐면 이 을지로라는 이 위치의 특색이 예전엔 어땠냐면 인테리어 가게들이 전국구 인테리어 가게들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진짜 겉이 제일 멀쩡해요.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 그래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의 대수성급으로. 그 다음에 바뀐 게 저쪽에 있는 애프터에 보이시는 저 물건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호스텔은 룸 하나도 돼요. 룸 하나부터 2개, 3개, 4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관광 숙박업, 일반 숙박업에서 룸 개수에 제한이 없는 게 호스텔이에요. 그래서 호스텔 하나부터 가능하니까 그 방법을 선택해서 법적인 검토를 모두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용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사인이 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층, 4층, 5층 이렇게 3개층만 호스텔을 바꿨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처음에 이제 카우치 서핑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남는 공간을 외부에게 무료로 임대해주는 개념이었거든요. 자기 그 코치를 쇼파 큰 거를 이제 임대해준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상업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남는 공간을 내가 임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게 에어비앤비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원칙은 자기가 살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살지 않고 임대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법적 문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초부터 호스텔이란 업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지 않으면 임대를 못하도록 이제 제한을 걸고 그 플랫폼에서 이제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스텔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용도 변경할 때 이제 제일 크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불법 건축물. 서울시 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좀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주차장에 대한 법. 예전에는 거의 안 했었는데 근 한 2, 3년 사이에 주차장을 임의로 변경해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단속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구청에서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조사를 하도록 용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를 대지별로 건물별로 다 조사를 이제 하고 리포트를 낼 수 있게끔, 그래서 건물 하나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웬만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 있다고 해서 뭐 물론 없애는 게 맞기는 한데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큰 건물만 그랬는데 이제 작은 건물들도 다 단속하는 추세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요 사업 승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중에 준공 날 때 요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희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 요 사업 승인할 때 호스텔의 크기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걸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인허가 이제 용도 변경도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용도 변경뿐만 아니고 대수선하고 정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착공해서 건물을 짓고 사용 승인, 여기까지가 건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영업 허가증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행위는 요 3번부터 5번 사이 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이상 가기도 하고요. 만약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용도 변경만 딱 하겠다고 하시면 보통 한 10일 전후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실 수도 있고요.